우유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의 뼈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유를 끊어라. 그런데 정작 우유를 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뼈를 지키는 걸까요? 우유가 뼈를 지켜준다는 말도, 우유가 뼈를 망친다는 말도 사실은 과장입니다. 분명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유는 뼈의 열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유 한 잔으로 골다공증이 해결되지도 않고 우유를 끊는다고 뼈가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뼈는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도 열쇠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뼈를 지키는 열쇠일까요?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 뼈만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그동안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 건강의 핵심은 아주 줄이면 5가지입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로 뼈를 살리려는 분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지키신 분들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다 해결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그런데 그냥 칼슘이 아닙니다. 이온화되는 칼슘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위산이 약해집니다. 이게 왜 뼈에 중요할까요? 위산이 약해지면 먹은 칼슘이 이온으로 쪼개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은 만약에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5로 그 2가 줄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2가 약해진 게 아니고 100배가 약해진 거고 3이 약해지면 1000배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소장은 이온이 된 칼슘만 받아들이는데 그 쪼개지지 않은 칼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피 속의 칼슘은 목숨을 좌우합니다. 심장이 뛰려고 해도, 숨을 쉬려고 해도, 걸어 다니려고 해도 칼슘 이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모자란 칼슘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뼈입니다. 내가 먹은 칼슘이 흡수가 안 되니까 내 뼈를 헐어서 피를 채우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추측해서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체는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흡수가 되도록 적당한 양을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하루 2000IU를 드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 딱 정해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비타민 D는 몇 IU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 속에 얼마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햇빛 보는 것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운동하는 것도 다르고 흡수력도 다 다릅니다. 같은 2000IU를 먹어도 누구는 넘치고 누구는 절대 모자랍니다. 지금 병원 기준은 30나노그램/ml입니다. 이거면 뼈는 부러지지 않을 최소한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 19만 명을 조사한 카우프만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나노그램 미만인 사람들은 코로나 양성률이 12%였습니다. 그런데 55 이상인 사람들은 코로나 양성률이 6%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타민 D의 바이러스 면역 효과를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스쿨의 홀릭 교수 같은 분들은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 농도를 30에서 60 사이가 이상적이라고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연구들이 있지만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뼈와 면역까지 생각한다면 55에서 70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느냐 양에 급급하지 말고 혈중 농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체중입니다. 이거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뼈에는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쪄도 안 됩니다. 왜 마르면 안 될까요? 뼈는 이 눌리는 무게가 있어야 단단해지는데 마르면 그 자극이 부족해집니다. 아까 비건들이 뼈가 잘 부러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 말라서 뼈에 줄 하중이 너무 없었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살이 찌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살이 찌면 뼈 속의 골수에도 지방이 낍니다. 그런데 우리 골수 안에는 뼈를 만드는 세포와 지방이 되는 세포, 이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지방이 늘어나면 이 뿌리가 뼈가 아니라 지방 쪽으로 쏠려버립니다. 뼈 만드는 공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한 정상 체중을 BMI 기준으로 21에서 24 사이에서 유지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날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칼슘을 완벽하게 채워도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뼈는 눌러주는 자극을 받아야만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근육과 인대가 튼튼해야 넘어지질 않습니다. 골절은 대부분 넘어져서 생깁니다. 우리가 걷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뜻밖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칼슘도, 비타민 D 혈중 농도도, 체중도, 운동도 다 지킨 사람일지라도 이것 하나에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늘 완벽하게 먹어야 된다는 강박감이라든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조바심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끊임없이 불러내게 됩니다. 콜티졸은 사실 소문 없이 조용히 일을 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를 잠재우고 줄기세포를 지방 쪽으로 돌려 세우고 성장인자를 거둬갑니다. 몸은 산성으로 기울고 그것을 중화시키려고 뼈에서 더 많은 칼슘을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던 우유 한 잔, 소세지 한 조각 뭐 그런 것들보다 완벽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뼈를 더 깊게 허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온화되는 칼슘, 비타민 D 혈중 농도, 정상 체중,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 채식을 할 거라고 하시면 한 가지 더 신경을 쓰실 게 있습니다. 비타민 B12인데요. 이건 반드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사실상 거의 없는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뼈가 아니라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모자라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모든 채식 책이 기대는 가장 큰 기둥이 있습니다. 장수마을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고 그리스의 이카리아, 뭐 이런 지역을 블루존 이렇게 말하죠. 전통 식물성 식단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이 지역들. 그런데 이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의 인구학자 솔 뉴먼이 이그노벨상이란 걸 받았습니다. 웃기지만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에 주는 상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이번에야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것저것 관심 가지고 자세히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전히 이 블루존과 장수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통계를 보면 오키나와는 일본의 47개 현 가운데서 채소와 고구마를 가장 적게 먹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체질량 지수는 오히려 일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뚱뚱하다는 얘기죠. 장수의 비결이라던 그 채식주의 식단이 통계에는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서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2010년에 일본에서 100세인 23만 명이 서류에서만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데냐는 실제로 유럽 안에서 장수촌 순위로는 30위권 밖이라는 겁니다. 뉴먼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10세까지 사는 비결은 말이야,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거야. 뭐 우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절로 생각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채소가 나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건 여전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 책이 내세운 그 기둥들, 그것들이 생각보다 약했다는 겁니다. 근거보다는 감성적인 연대와 심정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더 충실한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글을 잘 썼다 이런 이야기죠.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보면 영상도 훌륭하게 만든다. 그런데 비건이라는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는 거기에 맞는 열매만 골라 담는다. 저울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책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최종 평결을 할 시간입니다. 먼저 취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공육과 탄고기는 줄이십시오. 2, 콩과 채소와 통곡물과 견과류를 늘리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진영은 없습니다. 3번째는 약보다 식탁이 먼저라는 태도,
그 태도만큼은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버릴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몇 퍼센트 뭐 이런 거에 대한 공포입니다. 18%가 1000명에 10명을 이야기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입니다. 고기를 한 점도 먹지 말라는 요구는 근거라기보다는 신념이다. 그리고 그가 인용한 연구에서조차 가장 좋은 자리는 늘 소량의 육식을 하는 사람들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빼기만 하는 식단입니다. 이온화되는 칼슘, 비타민 D 혈중 농도, 정상 체중, 운동 이런 것들을 안 채운 채식 식단은 뼈를 잃습니다. 거기에 비타민 B12까지 놓치면 신경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 번째, 스트레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처음이자 끝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서 자신을 가두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몸이 나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유연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닥터 그레어가 옳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섬유질을 누리라는 조언은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식단이 모든 죽음을 막아준다는 약속은 좀 앞서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번에는 어떤 책을 저울에 올려볼까요? 궁금한 베스트셀러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언급된 책을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료의 출처는 설명란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다 진실은 아니고 또 진실이라고 해서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셀러 깨기 제2화 How Not to Die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